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의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자, 시장이요. 확실히 조정을 받더라도 네. 강한 게 느껴진다는 시장 있잖아요. 네. 뭔가 올라오려는 힘이 그래도 느껴지고 뭐 이런 부분들 오늘도 지금 그런 흐름이 조금 전개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조정이 네. 있는데 네. 가격 조정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 느낌으로 조금 쉬어갑시다. 숨 고르게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시장 흐름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네. 보합권까지 그래도 그러니까요. 낙폭 줄여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전환해서 지금은 0.6% 정도 상승하고 있고 네. 하이닉스도 사실 지금 시도 중이에요. 하이닉스 양전하려고. 시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약보합권에서 양전하려고 막 시도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우리 선혜 씨는 반도체 투톱 올라가면은 뭔가 계좌가 좀 달라집니까? 솔직히 고백하나요? 고백하시죠. 잘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진짜 오래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 아, 그래요? 요만큼이어서. 잠깐만. 우리 선혜 씨가 밑에서 올라왔을까?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거는 이제 요즘에 위에서 그래도 조금 밝아졌구나. 그래서 그런가? 네. 어쨌든 조금 네. 이증시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고점 논란 이런 게 좀 있고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조금 며칠 동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네. 순환해서 투자한다 뭐 이런 논란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채권 뭐 금리 여러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뉴욕에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나가 있잖아요. 네. 무역 협상이라든지 통화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뭐 재무장관 만났다는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파월 뭐 금리나 신중론 때문에 굉장히 또 향방이 달라질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과 또 금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까요? 워낙 바빠서 네. 제가 삼고초려를 해서 진짜로 재문 씨가 상고 처리했어요? 많은 분들이 했겠죠. 네, 제가 많이 여쭤봤어요. 네. 우리 채권 전문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2의 강승원 위원님 오랜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오시다 보니까 오는 길을 좀 잊으셨죠? 생각보다 돌아오셨다고. 네, 많이 막혀서 되게 좀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왔어요. 근데 안 오늘 늦었어요. 안 늦고 진짜. 딱 맞춰서 네, 감사드리고 해주셨습니다.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금리 얘기, 채권 얘기도 뭔가 주식보다는 뜨겁진 않지만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은 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중에 네. 첫 번째 네. 이야기가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네. 게 사실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험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저희가 어떤 말씀들을 드리냐면 이제 인하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은 분들이 논리 전개의 시작이 뭐냐면 이번 인하가 보험용 금리 인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쵸.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하는데 네. 사실 조금 더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부터 조금 확인해야 될 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다들 중앙은행장에다 생각해 보시면 어떤 중앙은행장이 내가 늦었다, 실패했다, 내가 이번에는 선제적 대응하는데 못했다, 리세션 컷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모든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는 모든 중앙은행장들은 본인들의 대응이 선제적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01년도 1월 같은 경우에도 당시 그린스펀 의장이 예방적 긴급 인하라고 했지만 이후에 나온 데이터가 무너지면서 침체로 귀결된 바가 있고 07년도 9월 같은 경우에도 버냉키 의장이 예방적 인하, 빅컷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온 데이터가 망가지면서 금융위기로 귀결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험용 금리 인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후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아닌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작년 파월의 작년에 빅컷 인하를 하고 나서 10월 달에 나온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거 보험용 맞다라고 사후적으로 판단되면서 금리 급등하고 주가가 쭉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사실 제일 바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사실은 시장이 경기 지표의 변동성이 훨씬 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연준이 인하해 줄 거라는 시각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인하를 했잖아요. 이 인하의 성격이 규정 짓는 시기가 지금부터 한 2, 3개월간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에서 어떤 지표가 나오냐. 두 번째로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연준이 가속화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후견지명이라고 하죠. 저희가 선견지명 하는데 보통은 지나고 나서 되게 명확하게 보여요. 지나고 나서 이번 인하는 리세션 컷이었고 이때는 인슈런스 컷이었고 명확해 보이지만 당시로 돌아가면 되게 명확하게 이거는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아마도 한 사후적으로 봐서 저희가 오늘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되게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지금부터가 2, 3개월이 꽤 중요한 시기일 거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나오는 데이터에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부터가 제일 바빠야 될 포인트가 맞는 거고 뭐 이따가 뭐 차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그래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 점도표에서 올해 3차례 인하할 거고 내년에 한 번 더 인하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준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나오는 데이터 보면서 조금 더 완화적인 신호들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폭 측면에서도 그렇고 속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4월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강승훈 위원님에게 그래도 성견지명을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많이 주시고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장 쉬어가는 느낌 자체가 파월의 입에서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 AI의 거품론. 뭐 금리 얘기를 신중론 얘기를 하다가 AI 우리 지금 주식시장은 좀 고평가돼 있어 비싼 편인 것 같아 라는 게 지금 이틀 연속 가고 있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워딩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실 채권쟁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주식에 대한 평가는 못하고 그 워딩에 대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그 유명한 그린스펀이 얘기했던 비이성적 과열이 얘기했을 때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 있는 것 같다 얘기했을 때가요. 저희 IT 버블의 거의 뭐 6부, 7부도 아니고 5부는 선 이전이었어요. 그게 97년? 96년이었던 걸로 96년, 기억하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네, 주가 네,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16년도, 15년도에 옐런 의장도 에셋 프라이스가 좀 높아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후에 주식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7, 2018 S&P 계속 좋았거든요. 역시나 이제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고평가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타임리한 콜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매크로나 사이클을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장이기 때문에 뭐 사이클을 보셨다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적어도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정말 주가가 변곡점이었는가라고 하면 그린스펀도 아니었고요. 옐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계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적어도 그 워딩이 얼마나 파괴적인 효과가 있을 거냐로 물어보신다면 역사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많이 올랐는데 네.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즈음에 어떻게 좀 나온 얘기다? 뭐 이렇게 우연의 일치? 뭐 이런 부분? 뭐 우연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연준은 그런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경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는 일단 천천히 인하를 하고 싶고 데이터 보고 하고 싶은데 시장이 너무나 과격한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동의하기 어려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얘기랑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하를 너무 많이 프라이싱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할인율이 이만큼 빠질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주식 가치 높은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거를 뭐 약간 조금 자극적인 얘기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집중하고 계신데 사실 파월이 얘기했던 시장이 너무 인하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가 있어라는 말과 진배 없는 말이고 사실 파월이나 뭐 베일리나 뭐 ECB 라가르드나 시장의 인하 기대가 과하다라는 이야기는 되게 종종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특별할 것 없는 코멘트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배 없는 얘기다. 네. 지금 그래서 보는 건 고용 인플레잖아요. 그렇죠. 고용 아니면 인플레인데 고용은 좀 걱정이 되고 인플레도 올라갈까봐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 내부적으로도 이견은 되게 많이 갈리는데 일단은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는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컨센이 되게 좁혀 있는 컨센은 아닐지언정 컨센은 잡혀가는 건 분명하게 잭슨홀에서 파월이 가르마를 타준 건
물가도 무섭긴 한데 지금부터는 고용이 조금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순서대로 보면 7월 FOMC까지는 되게 직접적인 워딩으로 고용이 무섭지만 물가가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물가.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던 잭슨홀에서는 무게중심을 바꿉니다. 지금부터는 고용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일단은 이견이 많다라는 건 팩트지만 어쨌든 무게중심은 고용 둔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도 되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타이밍리한 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연말까지 고용 데이터가 나이스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고용 데이터가 그렇게 나이스하게 안 나오면 연준이 빠르게 대응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약간은 실기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정책을 네. 매일매일 결정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정해진 캘린더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쉽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8월 말 9월 초에 있었으면은 정식 실기 아니야. 그래서 실기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약간의 늦음이 있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4분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라질 수 있다. 빨라질 그러니까 이번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한 번 인하만 하겠다고 점도표에 찍어놨잖아요. 그거를 좀 더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금리 네. 인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들어갔죠.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도 금리 인하 기대하니까 사이클에 다시 들어갔을 때 요게 이제 약간은 중요도가 떨어지나 했는데 위원님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나누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짚어주시니까 몰입도가 확 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책임감도 생기는 그러니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질문 던져주세요. 어제도 네. 저희가 얘기했는데 네. 임기로만 봤을 때 파월로만 봤을 때 파월은 말년병장이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의 어떤 대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트럼프의 책사 사실상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연준 이사가 2%포인트 추가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 트럼프 인사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하게 지금 파월의 의견을 굉장히 좀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 힘싸움은 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힘싸움이 어디로 갈 거냐는 사실 정해졌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임기가 어쨌든 끝나니까 힘싸움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뭐 결국은 친 트럼프 인사가 의장이 될 거는 이거는 사실 명확한 거라서 그러니까요. 힘싸움은 당연히 네. 인사권자가 이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제 생각에는 이 간극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물가를 직접 그 뭐랄까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백악관과 그거를 일단은 상정할 수 없는 그 연준과의 격차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가 되면 물가가 생각보다 한번 훅 빠지는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년 초에 뭐 연준이 지금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하를 줄 거다라고 왜 보냐면 일단 첫 번째가 뭐 저희가 내년 1분기가 되면 유가가 YY로 크게 하락할 겁니다. 네. 저희가 올해 기억해 보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바이든이 나가기 직전에 러시아에 생션한다고 하면서 유가가 급등했었어요. 1월 달에. 그때 유가가 급등했었고 지금은 EIA가 내놓은 보고서가 내년도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내놓은 보고서가 내년 국제유가 연평균가를 51불 내놨어요. 지금 65? 예, 브렌트 기준으로. 네. 근데 연평균이 51불이려면 산술적으로 내년도 1분기에는 뭐 50불대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네요. 만약에 백악관 전망대로 간다면 YY로 내년 1분기에는 거의 한 20%대 후반 마이너스 28% 29% 그렇게 가는 거고 네. 두 번째가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약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약가 인하가 어떻게 뭐 제약주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그렇죠. 미칠까 네. 고민이시겠지만 저희 같은 채권쟁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 물가 중에 연준이 본다가고는 PCE. 네. PCE에서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게 헬스케어고요. 헬스케어에서 또 한 3분의 1이 약가입니다. 그래서 약가 인하가 실제로 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 인하를 한 거니까 내년에 YY로 약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약가를 한 10% 인하하면 PCE가 0.1 정도, 0.1, 0.2 정도 하락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에 만약에 원래 약가 인하를 트럼프가 요구했던 거는 올해 9월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내년에 인하를 하면 유가 그리고 약가 인하 그리고 렌트비가 최근에 BLS가 신규로 최근에 계약되는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YOY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백악관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약가 인하를 의도하고 있고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은 상수로 받아들이지만 사우디와의 관계 같은 건 백악관이 그렇죠. 상정하는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입장에서는 내년에 야 유가 YOY로 크게 하락하고 약가 인하할 거고 렌트비가 이미 신규 계약 기준 빠졌으니 우리 생각대로 관세발 물가 상승 압력이 트랜지토리 하다면 내년도 물가를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 사실 약가 같은 거는 상수로 받아들일 거고 유가도 상수로 받아들일 테니 백악관보다 훨씬 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코셔스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백악관의 시각과 연준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한데 일단은 백악관이 굉장히 충실하게 유가 하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부지불식간에 유가가 되게 많이 내려왔고요. 약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거기다 렌트비가 최근에 좀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YOY 마이너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물가와 관련돼서는 연준보다는 백악관의 시각이 어느 정도 일부 의견이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너무 과격하게 다시 디플레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디플레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안정 느낌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정도의 여력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요. 어우. 재밌다. 나 약가 인하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또 평가가 되는지는 이런 걸 또 알아야 돼. 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우리 그린스펀 의장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린스펀 의장 얘기가 의원님 요즘에 부쩍 좀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얘기를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했었고 네. 최근에 파월 의장하고 좀 빗대면서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성 인하라고 했던 그 부분과 이번에 파월 의장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같은 돼요? 맥락인 네,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인슈런스 컷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한다라는 건데 이번엔 좀 찍었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뭐 때문에? 고용 때문에 라고 좀 찍어준 거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반등한 시점부터는 니들 안심해도 돼 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고용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과도기가 있잖아요. 9월에 인하를 했는데 인하를 하자마자 갑자기 기업들이 금리 인하했으니까 우리 고용 늘립시다가 아닐 거라고요. 그 과도기적으로는 고용이 어쨌든 둔화되는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가 맞물리는 시기에서는 시장은 계속 의심할 겁니다. 이 정도로 충분해? 진짜 이 정도 충분해? 그래서 그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하가 없을 때는 인하라는 사실 자체가 저희한테는 보험 역할을 해주는데요. 인하가 직접 되고 나면 그 효과가 진짜 나와 안 나와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고 진짜 싸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사실은 뭐 주식은 모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 전까지 10이어 금리가 쭉 빠졌어요. 저희가 연초에 4.7, 4.60 시작했고 고점에 4.80이었고 금리 인하 직전에 4%까지 내려왔으니까 금리가 쭉 빠지다가 네. 오히려 금리 인하 하고 나서 살짝 반등해서 쉬거든요. 왜 그러냐? 진짜 인하가 충분한지를 지금부터 한 몇 개월 동안은 점검하는 시기를 거칠 거고요. 이 시기가 꽤나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난이도가 높은 시장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지금 10년물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미국 10년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용 금리 인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금리 인하했을 때 추후에 보니까 이게 약간 침체, 위기 네. 이렇게 실제로 왔던 경우와 안 왔던 경우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아까 이제 그린스펀 말씀드렸지만 버냉키 회장 같은 경우는 비컷 금리 인하 예방적 성격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도 했고 이건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과거의 일들을 좀 연결시켜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네. 저희 하우스의 기본 입장은 인슈런스 컷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매우 높다. 그러니까 01년도, 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벤트 리스크가 터졌던 거잖아요. 01년도는 IT 버블이었던 그렇죠. 거고 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위기가 왔던 거고 그래서 인슈런스 컷이었다가 리센션 컷으로 전환됐던 시기들은 대부분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뭐 당장 어떤 이벤트 리스크의 어떤 실마리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인하도 인슈런스 컷이 될 가능성이 몹시 높다고 생각하나 미리 보험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확인하기까지 과도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네.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준이 올해 3번 내년 1번 준 거는
인슈런스 컷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인슈런스 컷은 9월에 한 번 했다가 끝이 아니라 패키지 딜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몇 번 할 거라는 걸 줘서 시장이 그걸 선반영해서 완화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연준이 준 3번 한 번은 부족하고요. 아마도 12월 FOMC에 또 다른 점도표가 공개될 텐데 그때 최소 올해 3번, 내년 2번 이상은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번이라는 건 이제 9월 포함해서. 9월 포함 네. 3번이고 포함해서 내년 세 번. 올해 12월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최소 2회 이상의 인하가 찍혀 있을 거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QT 종료도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네. 위원님이 이제 지표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점도표 더 점이 찍히고 내년에도 그러려면 고용이 진짜 더 둔화되는 걸 그동안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는 안 올라가고. 맞아요. 그쵸? 근데 이미 연준도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말하는 애널리스트로서의 뭐 인사이트, 임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연준도 이번에 점도표를 보시면 지금 실업률이 4.3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12월 전망을 4.5로 찍어놨어요. 고작 3개월 뒤니까 꽤 이거는 뭐랄까요, 가시권에 있는 전망인데 본인들도 실업률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찍어놓은 거고 네. 저희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지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신 줄 알고 제가 조금 이게 주보만 드렸는데 네. 그래도 자료 하나만 좋아요. 차트 하나만 좋아요. 보시면 네. 자유롭게 보시고 싶은 자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네. 요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네.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마도 실제로 연준이 전망한 것처럼 연말에는 실업률이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자료로 네네. 여기 있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게 잠시만요. 이게 혹시 어떻게 이거를 될까요? 네. 좀 잘려서 보이는구나. 이렇게 네. 되면. 저희가 좀 조정을 해드릴게요. 저기 네. 해주시면 네, 그러면 요거 여기 두 번째 요 차트가 뭐냐면 네. 그림 2번. 미국에서 노동 인구를 이동한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계셨든 구직 활동을 하고 계셨든 경제 활동을 하다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간 사람의 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낮다. 네. 왜 낮은가에 대한 시장 컨센은 이건 컨센이에요.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자로 잡혀요. 구직활동 안 하고 그냥 쉬거나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 준비하신다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되죠. 아예 구직활동을 안 해버리면 실업자로 안 잡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도 쉬었음 뭐 네. 이런 분들. 근데 최근에 미국도 보면 두 가지죠. 일단은 뭐 이민자 추방이 네.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도지로 해고된 사람들 해고 유예 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머스크가 잘랐던 사람들이 시차를 두고 이제야 나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엄청 느는데 얼마나 느는 속도가요. 코로나 발발 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시장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저희가 다 셧다운하고 일하지 마라고 했을 때 수준으로 그렇죠. 그냥 쉼 사람이 늘고 있다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유지 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도지로 해고된 사람들, 두 번째로 추방된 사람들일 텐데 적어도 도지로 해고가 됐거나 단기 계약을 끝난 사람들은 시차를 두고 당연히 다시 구직 활동하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 합리적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쉼 때문에 실업률이 0.1%포인트씩 매달 적어진 게 있는데 다시 구직 활동하면 실업률은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리고 연준도 생각건데 연말까지는 실업률도 올라올 거라고 지금까지는 양적 지표라고 여겨지는 비농업 신규 고용 몇 명 고용됐냐만 작아졌는데 연말까지는 실업률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퀘스천 할 겁니다. 이거 진짜 보험용 맞냐라고. 근데 저희는 충분히 시작은 잘했으니 그 질문을 던질 때 연준이 우리가 그럼 인하 더 해줄게라고 답변만 해주면 보험용 인하로 충분히 끝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어떤 말씀드리냐면 점도표에서 올해 3번, 내년 1번 찍혀 있지만 올해 3번, 내년 최소 2번 이상 할 거다. 내년에 더 찍힐 거다. 네, 왜냐하면 실업률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애널리스트의 생각인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꽤 힘든 시기를 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보험료이 맞아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보험용이 아니라 진짜 안 좋아진 거 이건 아니야? 뭐야라는 생각들을 할 그렇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 끝 이제 인하가 시작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고용 위험, 고용 위기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전통적인 노동 시장이 이제는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AI 때문에 고용의 문이 더 작아질 건데 과거의 지표들과 이제 나올 지표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될까도 저는 걱정은 좀 되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이민자 추방 정책이 있긴 하지만 AI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구조가 굉장히 노동시장에 이제는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더 이상 예전처럼 양적 지표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은 네.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공급자만 존재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아니에요? 근데 그 공급자가 그 저희한테 제공하는 상품이든 서비스 프로덕트를 누군가 수요하지 못하면 이 시장은 더 이상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그 상품과 서비스를 수요를 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양극화가 영원히 벌어질 수는 없을 거고 어떤 임계치에서는 연준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준이 시작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아쉽지만 잘했으니 조금 더 추가적인 인하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제가 많이 만나는 채권 투자자분들께는 어떤 말씀드리냐면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 연말 연초에 추가적인 인하를 시사할 거다. 내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다. 그럼 네.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 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광고 잠깐 보고 채권 얘기가 원래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나 지금 있는데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여러분 역사적인 책임감을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네. 함께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광고 보고 올까요?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자, 오늘 강승훈 연구위원님과 채권, 금리 여러 가지 거시적인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있는데 내년에 점도표는 이번에 찍힌 거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여러 가지 근거로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 코스피 0.04%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좀 보고 있는데 코스닥도 아까 올라갔다 온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장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볼까요? 네. 네. 위원님 저희 한국은행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미국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당연히 진행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오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당연히 일단 보통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은 그럼 미국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위원님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뷰에 비하면 단기물 채권에 비해서 10년물이라든지 장기물은 아직 확실히 너무나 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채권 금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기본적으로 단기 금리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네. 이거는 통화 정책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양가적입니다. 음. 고용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준대라는 이야기가 장기 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게 네. 금리 인하를 해주는 건 금리 하방 압력이 맞는데 근데 그리고 고용도 안 좋다니까 금리 하방 압력이 맞아.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개선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힘이 더 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 대비 장기 금리는 조금은 지금 쉬어가는 국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년도 1분기에는 일단 실업률 올라올 거고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는 게 일단 연말에 실업률 올라올 거고 내년 1분기에는 엽기저가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가가 헤드라인이 훅 빠질 거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1월 말에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5월 15일까지가 파월의 임기인데요. 지금까지 신임 연준 의장은 기존 의장 임기 종료 3, 4개월 전에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파월도 옐런 의장 임기 종료 92일 전에 지명이 됐어요. 그러면 5월 15일이 파월 의장 임기 종료니까 당연히 1월 말쯤에는 신임 의장이 지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엔 세 가지 꼭지가 맞물린다라는 게 뭐냐면 실업률 올라오고 YY로 물가가 안정화되고 세 번째로 꽤 더비시한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쯤 되면 꽤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연준 내부적인 이견이 많다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좀 도비시하게 조금 보인다라는 게 1분기의 그림일 것 같고 그때쯤은 10년과 30년도 어느 정도는 조금 키 맞추기식 금리 하락이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뭐 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이견이 많고 비둘기적인 의견도 있지만 매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장기물이 안 내려오는 데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맞아요. 뭐 독립성의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조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 재정 사이드 이슈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오히려 드리냐면 연초에는 미국만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연초에는 사실은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급등했던 가장 주된 논리가 야 트럼프가 들어와서 감세 정책하면 또다시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금리가 급등해야 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달러가 폭락했죠. 네. 달러가 상반기에 급락했는데 상반기에 금리가 버텨버려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달러와 금리는 같이 간다고. 경기가 안 좋으면 달러 빠지고 금리 빠지고 경기 좋으면 달러 오르고 금리 오르고. 근데 상반기에는 다르게. 달러가 폭락했는데 금리가 버텨버렸어.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뭐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기업이 주가가 실적이 엄청 좋은데 빠지면 왠지 증자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야 달러 폭락하는 거 보니까 미국 경기가 어쨌든 침체는 아니어도 작년 대비로는 나쁜 것 같은데 금리가 버텨. 왜 그러지? 채권 발행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좀 그림 보시면 어떠냐면 최근에 오히려 프랑스가 난리죠. 적자 문제 때문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쪽에 초장기 금리가 급등하는데 미국이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버텨요.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일단 관세 수입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관세 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CBO나 미국 의회에서 어떤 자료들이 나오냐면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10년 동안 재정 적자를 한 2.4조 달러 늘릴 것 같은데 야 관세 수입이 10년 동안 4조 달러 정도 적자를 줄인대요. 그럼 상쇄가 되고도 남죠. 그러니까 오히려 관세 때문에 미국은 적자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가 이건 또 다른 빌드업인데 지금보다 부채 문제가 심각했던 때가 미국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2차 굉장히 머네요. 근데 어떤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베어리시한 뷰는 경기 침체도 아니고요. 자산 폭락도 아니고요. 레이 달리오류의 국가 파산 얘기예요. 레이 달리오가 올해 쓴 책이 어떻게 국가가 파산하는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심장마비에 걸릴 거고 국가가 파산할 거라가 가장 베어리시한 뷰라고. 그들의 논리가 되게 심플해요. 부채가 많아서래요. 이자 비용을 내기 위해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개인으로 따지면 사채 빚을 쓰다 이자 내려고 또 카드를 더 내야 돼.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국가도 그럴 거라고 레이 달리오는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런 적이 있냐? 있어요. 지금보다 부채가 2차 대전 때 더 심각했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오히려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전 세계 1등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지 파산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면 결국 재정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채권 시장의 사이즈도 작았으니까 연준을 활용해서 YCC도 하고 전쟁 채권을 은행에 강제로 할당하고 강제로 세금 걷고 이랬는데 지금 그럴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주나요? 은행들한테 돈 벌게 해줄 테니 떠가라. 규제 완화. SLR. 두 가지 맞습니다. 첫 번째 은행들 규제 완화가 SLR 완화가 있을 거고요. 신규 국채 수요 창출도 있었는데 그게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1년 이하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를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최근의 시장 분위기,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재정에 대한 여력은 혹은 재정 문제가 해결은 미국은 가닥을 찾고 있다. 오히려 유럽은 흔히 말하는 조금 카오스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보시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길트가 초장기 금리가 급등하지 미국 금리는 오히려 5%에서 좀 20bp 정도 내려왔잖아요. 독일 금리가 급등하는데 미국 금리만 내려왔다? 이거는 오히려 미국은 재정 이슈가 해결되는 구간인 거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계속해서 점점 더 경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셧다운 이슈가 다시금 좀 불거지긴 했는데 이것도 네. 그냥 뭐 늘 나오는 얘기잖아. 약간 분위기가 그렇긴 그쵸. 하더라고요. 셧다운은 그죠? 항상 있어 왔고요. 셧다운이 지금까지 게임 체인저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뭐 타이밍상 괜히 또 이럴 때 셧다운 얘기 나오니까 또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셧다운 때문에 본인들의 투자 전략을 바꾸셨다가 항상 괜히 했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효과. 네. 저는 이번에도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한국 그럼, 얘기 네, 넘어가 한국 볼까요? 얘기로 또 네. 넘어가야죠. 우리는 또 걱정이 많아요. 발맞춰 가야 되는데 미국 금리나 하네. 우리도 돈 좀 풀어볼까 하는데 우리도 경기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늘상 한국은행의 고민은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 버리면은 야 이거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총재 고민 중에 하나가 정부한테 대책을 확실한 것 좀 내줘라. 우리 발맞춰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쟁점화되고 정치화된 주제가 부동산인데 이게 사실 한국은행의 최근 고민이라 저도 사실 어떻게 말씀드릴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네. 너무 조심스러운 주제라.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되게 정확한 표현이신 게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이슈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결론과 결이 그래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좀 더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만으로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인 거죠.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리냐면 항암제 같은 거거든요. 특정 타겟형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해 경제에. 근데 분명히 사이드 이펙트는 피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나 총재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근데 동시에 어떤 생각도 해야 되냐면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 몸살 걸린다는 이야기는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팩트인데 저기서 헛기침하면 우리는 이제 알죠. 예. 당장 지금 미국이 실업률이 올라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비기축 통화이자 수출 국가인 한국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맞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기서는 사실 정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네. 하느니 어느 정도 분명하게 좀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의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총재께서 꽤 분명하게 워딩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도권이라고 하셨다가 서울 선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최근에는 강남이라고 좀 특정을 해주셔서 모든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최근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꺾여줘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조금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지수 기준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야 한국도 의미 있게 경기 부양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빨리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한국은행 이슈노트 가끔 이제 재밌게 보는데 그걸 재밌게 봐요? 어렵게 다들 어렵게 보거든. 어렵지. 어려운데 재미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부동산에 관심을 진짜 많이 요즘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얼마 전에는 택시, 뭐 면허,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최근에 한국은행 관심이 좀 원래 근데 그랬어요. 요즘은 좀 특히 더 그런 많이 네. 달라졌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지금 정말 재밌어졌어요. 그죠? 애초에 재밌다니까요. 주제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네. 그죠? 그리고 약간 사실 지금까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엔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코멘트하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해 왔다면 사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하는 것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옐런이나 연준 의장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왜 물론 못해? 질문에 대한 답이긴 하지만 그렇죠. 왜 못해? 저는 그래서 되게 발전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최근에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 쪽에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우리가 어떤 흔히 말하는 통화 정책을 하는데 여력이 생길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자주 안 나오시니까 환율 조금만 여쭤보고 싶은데 또 뉴노멀 했던 그 시기가 떠오르네요. 1,400원이 지금 맞아요. 넘어가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저는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회 인터뷰를 봤는데 새로운 시각을 내놓더라고. 환율이 왜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냐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온 돈보다 한국 사람들의 해외 주식에 나가는 돈이 많다. 더 많아서 지금 새로운 현상이 또 원인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환율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사실 $1 가치고 왜 1,400원이나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회사에 따로 FX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레벨까지 특기해드릴 수는 없고요. 길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길게만. 네. 단기 시각은 전문가들의 영역인 거고 길게 말씀드리면 저희 FX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년에는 달러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강하게 그러니까 $1 환율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방금 한건희 위원도 말씀하셨는 게 사실은 이미 많이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와타나베 부인처럼 한국도 이제 해외 투자가 워낙 많은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만 있는 거냐 FDI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칩스 액트나 IRA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워낙 훌륭한 나라잖아요.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리쇼어링을 한다. 그리고 제조업을 가져오겠다. 네. 그러면 그 제조업을 갖고 올 때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은 공장을 지어줄 수 있을까? 한국입니다. 진짜 재밌는 그 데이터가 뭐였냐면 바이든 때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한 국가 1등 한국입니다. 그래요. 2등, 3등이 중국이랑 일본이에요. 진짜 대단한 건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다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인구 대비 일자리로 생각해 보면 한국은 가장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에 빼앗기고 있는 거고 설비 투자가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FDI 투자 같은 경우에도 유가증권과 같이 겹쳐보면 아마 한건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제는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생긴 것 같다. 네. 투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저희도 모르지만 네. 그냥 아이디어는 있죠. 내년 11월 달에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분명히 그 전에 본인의 치적을 자랑해야 될 겁니다. 내가 미국에 좋은 일자리를 갖고 왔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3,500개를 다는 당연히 1년에 못 할 거고 근데 일단은 하려고 했던 거는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는 요구는 할 수 있죠. 11월에 중간선거 전에 그건 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 당연히 FDI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다, 한국은. 왜냐면 미국에다 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선거 전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감안하면 $1 환율에 대해서는 한건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되게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미국 투자도 워낙 많이 하고 이게 과거와는 확실히 뉴노멀로 이제 달라진 부분이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3,500억 달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통화 수합 얘기도 지금 논의 중이니까 그렇죠. 뭐 이런 네.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짚어주셨는데 뭐 이 부분을 깊게 짚을 건 아니지만 근데 미국은 트럼프는 달러 약세 원한다고 약달러 원하죠. 네, 뭐 후보 얘기를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달러 네. 약세를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기사 헤드라인은 항상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베센트가 임기 초기에 뭐라 했냐면 나는 강한 달러를 원한다고 헤드라인에 뽑혀 있는 기사도 꽤 많아요. 근데 그 기사의 그 기자 그 인터뷰 전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나는 달러 강세를 원하는데 달러 때문이 아니라 달러 외 통화가 강세로 가서 우리가 약해 보이면 그건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달러 강세를 원하는지 약세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이견이 있는데 저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엄청 강세를 바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차라리 달러가 약세를 편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올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은 그렇죠. 됐고 그리고 사실은
원화가 달러 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트럼프가 원달러 환율을 그렇게 의미 있게 그렇죠. 볼까라고 네.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희야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미국 재무부나 백악관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아니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논리적으로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그게 과연 트럼프와 베센트와 페드의 주요 관심사일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지고 데이터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지금 우리 정책 기대감 플러스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환율 계속 높은 정도면 외국인 돈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환초선 때문에 이런 걱정을 또 하시다 보니까 오늘 환율 얘기도 많은 분들이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전문가시지만 저희가 환율 얘기도 잠깐 네, 잠깐 여쭤봤고, 여쭤봤습니다. 네, 채권 얘기 좀 돌아가서 우리 미국 채권 그 지금 수준 얘기해 주셨잖아요. 국내는 어떤 상황이에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네. 최근에 어쨌든 이제 부동산이 너무 화두가 돼버리는 바람에 흔히 말하는 인하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되고 그리고 지금 연준이 제시한 숫자보다 더 많은 인하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발 맞춰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제 한국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 한국 3년물 금리가 2.5%면 지금부터 한 번 정도 인하하고 이번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까지 시장이 반영했는데 저는 그건 좀 과하다. 너무 과하게 매파적으로 또 한 번의 쏠림, 그러니까 부동산 쏠림 때문에 시장이 좀 쏠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레벨 특히나 단기채 금리는 제 생각엔 사실은 이 레벨이면 지지 않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3년물 금리는 사실은 이 레벨에서는 매수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손실보다는 손익, 그러니까 이익 볼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 레벨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항상 화두가 돼서 한국 채권 시장에 왜곡을 만들긴 하는데 전 지금도 그 왜곡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금리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과한 부분이 되돌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좀 지금 투자를 하시면 수익을 보실 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금리 인하 경로는 우리는 바로 따라가진 않을 것이다가 컨센이에요? 지금 원래는 시장 컨센이 10월 정도로 몰려 있다가 워낙 총재께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11월로 좀 이동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10월, 11월 한 달 차이니까 총재께서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총재 워딩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금리 인하 한두 달 늦어져도 경기 대응에는 문제 없고 근데 부동산 잡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부동산이 조금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를 해버리셔서 10월, 11월이 언제 될 거냐는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지금 반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짜리 투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월이냐 11월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번 인하 사이클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거냐가 포인트예요. 지금 2.5니까 2.25에 끝날 거냐 2%에 끝날 거냐 1.75에 끝날 거냐 아니면 더 내려갈 거냐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시장은 2.25에 끝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매수 대응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릴 걸 시장은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번 더 내릴 것에서까지 한 번 더 해서 끝난다. 끝난다가 시장의 기대인데 그 가격까지 온 거예요. 가격을 보면 역산해 보면.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보수적인 기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참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면서 머니무브 얘기하면서 규제 완화 얘기하는데도 역시나 우리는 진짜 부동산 참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좋아하죠. 이거 좀 잡혔으면 저도 좋겠는데. 물론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채권 전문가로 나와 주셨으니까 우리 현재 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남아 있는 뭐 리스크라든지 뭐 방향성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사실 리스크를 먼저 오늘 좀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대부분이 연준이 인하를 생각보다 더 많이 할 거고 내년 1분기 좋아지고 롱 관련된 재료 말씀드려서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나 일단은 부동산이 가장 큰 리스크겠죠. 지금 당장 총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강남 부동산이 안 잡히면 인하를 계속해서 미루고 싶으신 것 같은 뉘앙스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이 가장 큰 리스크일 거고 이건 사실은 채권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슈일 거고 이제 두 번째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지금 미국이 짜고 있는 이 모든 판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이슈나 물가 이슈나 이 모든 뭐 제가 표현은 조금 뭐 쉽게 하면 그냥 판때기에 모든 근본에는 낮은 에너지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모든 판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백악관이 생각하고 있는 내년에 물가가 낮아지면서 연준이 인하를 해주면서 내년에 감세를 들어가서 중간선거 전에 경기를 쭉 부양하는 그림은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이 혹시 흔들릴 경우에는 이 모든 판때기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거고 조금 더 지역적인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성장 펀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를 또 다른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채권 투자자분들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자주 나와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재밌다. 아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평화의 어떤 상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저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보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위원님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승원 연구위원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수가요. 지금 보합권,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0.47% 하락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0.2% 상승해주고 있고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했어요? 저는 했는데 그 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왜냐면 알고 싶지 않은 우리 부장님 소식도 제가 빨리빨리 막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네. 글쎄요. 카카오 뭐 오늘은 1%대 상승하는데 네이버 네이버가 좋아요. 올라요. 네이버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지금. 네이버가 지금 네. 10%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